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매일경제입니다. 이상민 탄핵안 내일 표결합니다. 자, 야권에서 이상민 탄핵안 어제 발의했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합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시죠. 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예방은 물론 대형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참사 예방 대응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로 최소한의 후미를 저버렸다라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탄핵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본회의 표결은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두 번째 신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조국 반성안에 자, 재판부의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일종의 괘씸하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선고 날 바로 항소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방송을 좀 보여드렸는데 떳떳하다, 그리고 의사 자질도 충분하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또 한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불야성 한국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자, 심야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가게들이 문을 열고 24시간 점포들이 굉장히 많았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난방과 전기료까지 올라가면서 줄줄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치솟고 구인난 겪고 있고 연료비 등 고정 비용까지 폭등하면서 게다가 음주 문화도 바뀌고 있으면서 심야 손님이 없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19%가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목욕탕도 오후 5시 30분 되면 문을 닫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5060 퇴직남 우울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50대, 60대 퇴직한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만 2017년 기준 16만 명쯤에서 지금 현재 19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혼과 사별을 통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1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로받고 싶고 또 혹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폭력과 사회적 문제로 이게 번지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신문 4개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 올해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대책이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인데 정작 위기에 처한 민생 얘기는 쏙 빠지고 비아냥과 말싸움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 책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왕세자 써가지고 하시는 질문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참 그리고 걱정됩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작년 3월에 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공격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따로 영상을 좀 더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잠자코 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이란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자, 대정부 질문 첫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셨는데요. 장현철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진짜 많은 국민들이 세금 아깝다라는 한탄을 토해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면서 이 패널들 사이에서도 헛웃음이 나왔지만 네. 이게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리에 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서 1년에 수십억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본인 세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후원금, 네. 9명의 보좌진에게 주어지는 월급이나 활동비, 차량 지원비 등등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 세금 지원이 20억에서 30억은 좋게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 저 질의, 아주까리 기름 운운하는 거, 네. 그리고 뭐 논문을 물어봐달라,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런 비아냥과 웃기지도 않는 개그로 일관하는 태도가 네. 20억, 30억 국민 세금 앞에서 밥값하는 질의인 겁니까? 차라리 뭔가 뭐 법무 행정상의 허점으로 한동훈 장관을 날카롭게 밀어붙였다면, 공격했다면 그 부분은 야당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만했을 겁니다. 네. 세금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처럼 저렇게 국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모습은 글쎄요, 개딸들도 저거에 환호할지는 제가 그쪽 정서를 잘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세금 아깝다는 총평으로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도 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왕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 쓴 거 알죠? 의원님,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첩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권력의 실세로 지금 다 의원님, 인정하고 있는 거 사진까지 아니겠어요? 만들어 오셨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 검증단을 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정부 요직 중에서 제가 누구 밀어서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저한테 겁니다. 지금 이런 질문, 왕세자 써가지고 하시는 질문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참 자, 그리고 걱정됩니다. 자, 서재현 대변인님. 네.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 장관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은 그 목적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네. 이제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네. 공정한 수사. 네. 우리가 대선 전에 저희들이 그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그때 후보였었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계속 수사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자, 즉 이재명 당대표에서는 김혜경 여사까지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학력 부풀리기에 대한 그에 대한 조사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나 소환조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유머를
함께해서 이렇게 핵심을 계속 찔러는 유머요? 것이 유머? 유머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옹호할 때 했던 얘기 중에 여의도 문법 예전의 관행 이것이 아니라 MZ세대 젊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저렇게 날카롭고 때로 확실하게 하는 게 유행이고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평론가도 있고 국민의힘 요청도 있듯이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유머와 재미를 섞어가지만 그 핵심은 즉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왜 안 하느냐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내일 표결에 들어간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헌재가 만약에 기각을 결정했을 때는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추진합니다. 전체 의원의 과반만 득표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모두 다 함께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가결될 가능성 높습니다. 헌재 결정은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길어질 수도 있고 금방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헌재 판단은 어떨지 좀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헌법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용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4월 총선 임박 즈음해서 헌재의 기각이 결정이 된다면 민주당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한 중진은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니 근데 내년 총선 직전에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저는 뭐 정상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뭐 총선까지 우선 1년 2개월이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그게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한 2달 남짓 됐습니다. 예. 한 60일 조금 넘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헌재가 인용을 했을 때 네. 그거는 석 달 남짓 됐습니다. 한 2, 3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네. 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뭐 네.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경우든 나오기까지는 뭐 보통 과거 전례에 보면 한 2달 내지 3달. 그러면 만약에 2월에 이제 내일 그 가결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헌재로 넘기면 네. 뭐 4월이나 5월쯤 되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총선의 역풍 뭐 이거는 이제 좀 기우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에 넘어가면 그 소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우 법사위원장이란 네. 말이죠.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과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추에 관해서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죠. 뭐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 내년 총선 때까지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 중에 금년에 바뀌어야 할 그 재판관들이 꽤 있어요. 네. 대개 보면 아마 적어도 한 6월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민주당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의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과 세계일보 사설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까지 지금 표결에 붙이려고 한다. 왜냐?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다고 대장동이 덮이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런 과잉 행동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자 국면 전환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다고 대장동 사건이 덮이겠느냐 이런 지적 조선일보에서 했고요.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 이재명 대표 엄호용 정치 공세 아닌가. 이태원 참사 정치적 책임 있지만 이거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인데 이렇게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의석 앞세운 횡포다. 그리고 이거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 이상민 장관의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최찬희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네. 근데 그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고 또 네. 하나가 그런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정권에서 관련된 분들이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지금 쭉 얘기 나온 것처럼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탄핵은 엄격하게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그리고 탄핵의 요건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부분은 물론 이제 수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적어도 상식선에서 볼 때 저 부분이 과연 헌재에서 탄핵이 통과될 수 있을까, 인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가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슈가 좀 가라앉았다고요. 이거 다시 탄핵을 꺼내서 가결시키려 한다는 거는 정치공학적인 걸 떠나서도 일반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저 부분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문에 나온 그런 얘기나 저는 뭐 같은 네네.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슈를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저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럴 때 좀 생각을 바꿔서 네. 지금 워낙 지금 수사 대 수사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이 여권의 약한 고리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뭐 공세는 취한다 하더라도 민생에 관련된 정책이 너무나 많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에너지 문제도 있고 난방 문제도 있고 그런 걸 차라리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갑자기 탄핵안을 또 꺼내는 거. 네. 제가 볼 땐 그거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말이죠. 뭐 다른 뭐 언론적이고 당위적인 걸 떠나서 네. 그렇게 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민희 의원 어떻습니까? 이제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본인의 수사를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거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칼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수당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말 이상민 장관 탄핵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 본인들도 뭐 거기 법률가들 다 있을 텐데 어차피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될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체포 동의서가 이제 국회로 갈 게 뻔해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또 언론이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네. 그럼 맞불 작전을 어떻게 쓸까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그 여론의 환기를 이쪽으로 집중시키는 거죠. 왜? 지금 김성태 씨가 계속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 송금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냐면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에 대한 관련된 거, 북한의 돈, 뭐 이런 게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지금 전부 다 민주당 그 방탄의 하나로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니까요. 별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 2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직접 지시했다 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건 이 대표의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2 논란에 뭐 제도 개선 논의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이 대표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대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의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대표를 위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 민주당의 전력으로 봤을 때 속이 뻔히 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박정하 수석 대변인 얘기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상식을 뒤엎는 어이없는 사법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의 지적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덧붙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이 영장으로 위협한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주당에서는요, 검사 공개법 이러한 법안들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의 얘기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검수완박 2 법안을 하겠다는 건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반론 정도로 보이고요. 네. 진상은 어딘가에 있겠죠. 네. 왜냐하면 대표한테 저런 걸 추진한다고 하면서 보고 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중간 어디 지점에 아마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이 대표가 그런 보고를 받고서 이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추진을 안 했겠죠.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조선일보 보도와 민주당의 해명이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런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저런 것들을 한다면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두 달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 개선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대표나 이 대표 주변에서 이 부분을 아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소식도 이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반성은커녕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관한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요. 코링크 P 관련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도 민주당 패널 한 분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잠깐의 설전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건 아닌 걸로 드러난 거죠? 정미경 의원님? 지금까지는 그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이 부부가 두 사람이 공모한 거냐 안 한 거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정경심 교수 혼자서 한 걸로 돼서 사실 처벌을 받은 거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니까요. 네. 이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네. 수사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공모한 그 증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증거가. 그래서 아마 그런 본인이 저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펀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경심 씨의 그 죄로 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사모펀드 관련돼서 무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머리 좋으신 분이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듣는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교수님 아니십니까? 교수님? 네, 더군다나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녀들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이게 다 허위잖아. 표창장 허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한 거예요. 본인은 인정 안 했지만 판결에서 이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 조국 씨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막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한 거지 사냥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본인은 무죄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저는 왜 법원에서 구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정 구속을. 예? 물론 부인이 구속돼 있으니까 법정 구속 안 했겠지만 저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저렇게 죄 반성하지 않는다. 불량하다.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2019년 연말 법무부 장관 때 굉장히 문제됐던 것이 민정수석실의 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웰스 CNT라는 가로등 전멸기 그걸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취하지 않았나가 시작이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사모펀드로 인해서 권력형 비리라고 그때 집중포화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가 수사 자체, 기소, 즉 본인의 문제가 아닌 것인데 자녀의 교육 문제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모펀드 핵심 출발점은 그것이 뒤로 와서 3년이 흐른 4년이 흐른 거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무리한 어떤 기소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때 돌아가면 사실은 뭐 웰스 CNT로 시작해서 코리아 링크 뭐 사모펀드 얘기하면서 코링크 P 하면서 뭐 WFM 주가까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논쟁을 매일매일 했었습니까?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 결국은 자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는 100번 양보해서 제3자가 해야지 1심에서 징역 2년 받은 범죄자가 내가 이 범죄는 저질렀지만 저 범죄는 이번에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수사기관을 질타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법치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보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너무 많이 봐줬다. 왜냐하면 조민 씨도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보면 네. 성적 조작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였던 쌍둥이들이 기소가 되어서 실형 선고를 다 받거든요. 네. 그런데 성인인 시절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 조민은 왜 기소조차 되지 않아서 뻔뻔하게 김어준 방송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게 만약 조 전 장관 사건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는 정부 핵심 관계자 사건이 아니었다면 네. 조민이나 조국 전 장관의 아들도 다 기소돼서 줄줄이 유죄 처벌 받는 게 마땅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국 잘못 반성 안 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한 이유, 잘못에 눈 감고 진정한 반성 보이지 않음, 그리고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갈수록 범행 방법과 또 동기가 굉장히 과감해졌다.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혐의죠. 청와대 특감반 감찰 방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부당한 청탁에 따라서 감찰을 중단한 건 맞고 민정수석이 공정의 잣대를 임의적으로 자신이 판단했다, 옮겼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괘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징역 2년 실형 선고, 검찰은 5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최창인 교수님. 근데 2년도 조금 무거운 형이긴 합니다만 다소
형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지금 조국 전 장관에게 이제 혐의가 자녀 입시 비리하고 뭐 네. 12가지 혐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세 갈래로 볼 때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녀 입시 비리가 있고 뇌물수수가 있어요. 네. 뇌물수수는 이제 조미 씨가 부산대 부산대에서 이제 장학금 받은 걸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고 이제 뇌물수수라고 이제 혐의를 했던 건데 그건 뭐 이제 유죄가 안 나왔죠. 그런 다음에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감찰 무마 네. 이 세 가지가 큰 건데 역시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자녀 입시 비리의 문제 다들 말씀을 하는 겁니다만 공정의 문제였잖아요. 2019년도에. 네네. 그래서 사실 조국 사태는 이 정권이 바뀌게 된 전 하나의 그 변곡점이었다. 도화선이었다. 뭐 도화선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 균열을 갖고 오게 된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진보 진영의 좀 진보적 인사들도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옹호할 수 없었는데 네. 옹호하는 분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갈라졌던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게 아까 우리 정미경 위원 말씀처럼 현직 대학 교수고 그런 분이 적어도 반성하는 빛이 좀 있어야죠.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는 자녀 입시 비리를 굉장히 그 지금 인턴 이런 거 전부 허위로 했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법원이 인정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라는 거. 저런 부분은 다른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리 일반 국민의 정서로 볼 때 여전히 이해하지 않는다. 바로 네. 그러한 점이 정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 장학금이 부적절했다는 건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단체로 채팅을 하고 있는 단체 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하는군요. 조국 전 장관 딸 장학금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노환중 교수가 장학금 이번에도 제가 탈 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조민이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도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이렇게 지난 2017년 3월 달에 가족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두 차례 더 장학금을 받아서 600만 원 장학금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징금 600만 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만 뇌물의 성격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금액이다. 부정한 청탁금지법 위반의 유죄만 나왔고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법정 구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했다는 얘기를 어제 조민 씨가 김어준 씨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이제 나가기 한 3시간 정도 전부터 이제 양복을 다 입으시더니 A4 용지에 빼곡하게 뭘 쓰셔가지고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공과금, 세금 이런 거 몇 월에 뭐 내고 뭐 이건 언제 내라 이런 것들 적어놓으시고 대문 앞에 이제 책을 이렇게 쌓아서 다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쌓아놓은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본인한테 넣어달라. 뭐 이런 말씀 적힌 거였어요. 아버지까지 만약에 구속이 되면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에 사실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아니 참 이해가 안 돼요. 공동정범이 이렇게 떳떳하게 방송 나와서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수사 논리나 판례 적용하면 기소돼서 실형 사는 게 100% 확실한 게 바로 조민 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나 상식이 아무리 진영 논리 앞에서 유린당한다고 해도 자숙해도 모자랄 망정 방송에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 뭐 이런 또 다른 농담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의료계 커뮤니티가 뒤집혔더라고요. 네. 수십 년 의사 생활 하신 분들도 환자 한 명 한 명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데 의사 1년 해보고 그 자격도 네네. 불분명한 분이 뭐 의사 자질에 대해서 운운하느냐. 이런 직업윤리의 문제 등등. 우리 사회의 기초와 상식을 너무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정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가고 트위터에 남긴 말이 있죠. 네. 일말에 동정이 가지 않는 퇴장이다. 그 말을 조 전 장관 가족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하루빨리 이제 뭐 의사 자격이나 학위 취소 등이 되어서 이제 무너진 정의가 뒤늦게라도 복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조민 씨가 저렇게 방송을 나오고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일단 민주당에게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싶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 조국 수호 집회에 나왔던 분들, 그 공으로 공천받은 분들 꽤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수호 집회 사회 보다가 공천받았다라는 설이 파다한데 그게 아마 가장 큰 기여분이 됐을 텐데 당당하시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조민 씨를 아예 한번 공천해 보시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조민 씨가 억울한 검찰의 이 집단 폭격의 희생양이면 민주당 조민 씨와 함께 선택해 주지 않겠습니까? 비례 1번으로 차라리 조민 씨를 아니면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 이런 데 조 전 장관 나온다는 설이 있었는데 1심 이제 징역 선고받아서 못 나오실 테니까 조민 씨를 한번 공천해 보시라. 민주당 과연 당당하냐? 지금 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조국 집회 때 그렇게 말씀 많으셨던 친문 의원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좀 해보라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게 그 조국 장관 입장과 그 봤을 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민 씨가 이제 부산 의전대가 2015년도에 입학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학금 200만 원 받은 게 뇌물 혐의로 적용한 건데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된 거는 2018년 그 이후라서 그게 과연 연계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 대해서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하려면 사실은 작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자녀가 2006년도에 현역 의원일 때 본인이 미래에셋 장학금 재단에서 5천만 원, 총 2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본인이 되면서 미래에셋에 상을 주고 그런 것이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본다면 그것도 뇌물 혐의 적용 의심의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보면은 2019년에 조국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 결국 2020년 4월에는 민주당의 180석에 가까운 압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는 짓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죠.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정쟁도 모두 고려해서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십자포화 그 과도한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도 그에 대해서 저는 다수가 동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야말로 2019년도에 조국 사태 때문에 대단히 헷갈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조국 사태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좌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실정법상으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 2020년도에 대패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권이 그때 대패는 그때 자유한국당이 이 조국 문제 때문에 지고 이런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 시절이었잖아요. 네. 과도하게 극우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뭐 문재인 수사해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 구속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것이지 이걸 조국 문제 때문에 이게 정당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졌다라는 논리는 뭐 다른 건 다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논리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라는 말씀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도 있었고요. 그게 컸겠죠. 여러 가지 다른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코로나로 있고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금 컸습니다. 여러 가지 막 툭툭 튀어나오는데 네. 어쨌든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박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장희찬 평론가께서 장희찬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100% 구속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다, 공천을 받았다 이런 주장, 뭐 그런 설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민 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가혹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따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찰, 언론, 정치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의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법무부 장관을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할 이유도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발을 했을 때 뭐 이게 곧바로 수사 착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혐의점이 있다고 할 때 수사에 착수하거든요.
그러면 가혹하다는 얘기는 혐의점이 대단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가혹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많지 않았다면 검찰이 저렇게까지 압수수색을 뭐 수십 군데를 하고 그럴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조민 씨가 얘기한 건 법률적인 개념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언론까지 얘기하는 건 언론은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취재해서 쓴 것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뭐 없는 사실을 검찰에서 수사도 안 하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문제다라고 기사 쓴 거는 아니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취재해서 쓴 것이다. 네. 기본 개념 설정이 이 조민 씨가 좀 뭔가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민 씨는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이 난 입시에 사용된 그 표창장 의사 자질과 무관했다. 그 표창장이 의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었고 다른 어떤 점수나 능력은 넘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주변 선배들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만약에 표창장이 필요 없었다면 사용 안 하면 되는 것이었고 뭐 위조 안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나머지 점수 충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조국 부부가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느껴져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아들 대리 시험 본 거. 외국 대학에 왜 아들이 시험 보는 거를 온 가족이 이 부부가 대리 시험 쳐주듯이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오픈북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걸 이번 법원에서 대리 시험 이걸로 지금 혐의를 인정해 버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그 정유라 씨 이대 교수 외 과제물 대신 써준 거가 이제 기사가 나니까 바로 조국 씨가 그때 올렸습니다. 그거를 경악한다고. 과제물 대신 써줬다고 정유라에 대해서. 근데 그 올린 시점 바로 전과 그 올린 시점 바로 이후가 바로 그 대리시험 쳐준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아들 대리시험 쳐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정유라에 대해서는 경악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환기시켜 주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네. 지금 조민 씨가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 조국 가족 그다음에 이 조민 그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식과 그다음에 법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들만의 법을 만들고 그들만의 상식을 만들어 갖고 세상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나오지 말아야죠, 언론에. 제발 좀 그 국민들 더 염장 지르는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재판부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조민 씨의 경우에도 떳떳하다 그리고 자질이 충분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면서 조선일보처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자,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가짜 위조 문서 한두 개가 아닌 거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2020년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7가지 스펙 모두 가짜다. 위조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조 씨는 앞서 들으신 대로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 중에서는 자기가 충분히 넘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불편하게 듣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조 씨와 그의 가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그런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민 씨 때문에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에 대한 뉘우침 하나 없이 조 씨의 이러한 모습은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았던 조 전 장관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도 아마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두 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거 이제 죄의식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각에서 뭐 평론가들이 내로남불 그리고 위선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그 본인의 행동을 본인의 말과 행동이 뭐 다 일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보통 네. 사람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그다음에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조국 전 장관도 많이 부족하고 그 네. 부부가. 근데 또 조민 씨까지 저렇게 나오니까 더욱더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미경 의원께서 정유라 씨를 언급해 줬는데요. 정유라 씨도 조민 씨의 인터뷰를 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가 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비판. 자, 내가 승마 선수로서 자질은 그럼 뭐가 부족했길래 니네 아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느냐 이런 질문하고 불공적은 댁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고 나는 아시안 게임 메달을 땄다.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를 정유라 씨는 비판했습니다. 최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유라, 조민 정말 이 다 떠나서 말이죠. 진영 대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두 분 저 젊은 사람들 특히 조민 씨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조민 씨 이 자리에서 비난하면 뭐 하겠습니까? 단지 조민 씨가 다들 말씀하신 겁니다만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 2019년도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강남에 사는 분들 특정 지역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야 그거 뭐 원래 다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였어요. 저도 자식 키우고 대학 보냈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지금 정유라 씨가 이제 조민을 저렇게 공개 비판하는 거는 정유라 씨로서도 지금 억울한 게 많겠죠. 그러나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그 최서원 씨 엄마가 뭐 국정농단에 개입돼 있었고 그 저런 논란 자체가 이젠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이고 잘못된 행태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참 딱하다. 그리고 정말 반성할 거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조민 씨?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의 얘기 그리고 정유라 씨의 입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쌍방울 대북송금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 300만 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회장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을 요청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확보했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가 평양에 가는 것도 놀라운데 가서 기자회견하겠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방점을 팍 찍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 원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일종의 대권 플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원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마 분발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바로 다음 달에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북한에 보내죠. 네. 그때부터 방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연내 방북,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내 방북 추진 이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결국 연내 방북은 안 됐잖아요. 네, 네. 2019년 1월 17일은 그 연내 방북이 무산된 뒤에 이제 또다시 그때 왜 그게 안 됐냐면 경기도가 사실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지원이 안 되니까 네. 북한이 쌍방울 보고 대신 내라고 그랬고 그게 타결짓는 자리가 2019년 1월 17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게 타결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고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거든요. 굉장히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했을 경우에 그 방북의 성과를 좀 부풀리고 뭔가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평양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300만 달러를 왜 줬습니까? 그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왔으면 벤츠도 사고 네. 헬기도 띄워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건 너무 많다. 그런 현금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300만 달러로 했다. 이런 진술이거든요. 물론 여기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일 수가 있는데 주변 정황을 보면 너무나 딱딱 들어맞아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게 소설이라고 하냐고 하면 딱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2019년도 1월 17일 날에 통화해서 고맙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는 2018년도에 도지사 시절 공보물 5,503억 대장동 이게 내 치적이다 했는데 이게 과장됐다고 해서 수사를 받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그 수사받고 있는 시기에 저녁 만찬에 본인은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하나 있고. 수사받는다고 전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지만 평화, 방북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런 네임밸류 브랜딩이 아니고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소득. 그래서 저 당시 2018년도 9월에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접 접경 지역에 갔고 그 시기에 접견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기에 이재명 지사는 중국의 다보스 포럼 가서 4차 혁명 시대 대비한 기본소득 그 일정에 소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기본소득 시리즈로 물론 대선 준비를 했다면은 기본소득 시리즈로 계속 강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갔다고 아쉬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300만 달러를 이렇게 쌍방울이 대납을 해서 좀 한번 북한에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팩트 체크 하나만. 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가도록 돼 있었죠. 그리고 겹쳐요 그게. 네.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미리 기자회견을 합니다. 만약에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경우에 다보스 포럼을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뺐죠. 그게 팩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2018년 10월에 경기도에서 북한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무슨 행사 하나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인터뷰했던 화면 영상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방북 요청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육로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북한 고위 당국자가 그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다. 라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그 인터뷰만 봐도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방북을 추진했는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패널들 목소리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아침에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수행비서 박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입국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 다 김성태 전 회장 명의였나요? 쓰던 거.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 왜 갑자기 국내로 귀국 결심하셨나요? 도주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총괄 본부장한테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자, 지금 송환된 이 수행비서 박모 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 그대로 그림자같이 따라붙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혜철 평론가님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 또 하나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매우 진솔하게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외에도 사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얽힌 의혹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결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근데 이제 수행비서가 들어오게 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여러 증거나 진술들이 또 하나 확보되게 되면 김 전 회장 수사받으면서도 초조해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 앞에서 진실을 다 털어놓게 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 씨 휴대전화 6개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현금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 부분을 규명해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윤환연대를 외치면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던 안철수 의원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일정을 취소했는데 취소하기 전에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까지는 소화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급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제 안 후보 공개 일정 취소하고 전국 구상 뭐 약간 그런 뭐 일정을 취소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좀 했는지 장혜찬 평론가님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전국 구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쨌든 공개 일정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이제 10시부터 비전 발표회라는 네네.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당대표 청년최고 최고위원 순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은 안 잡았어요. 보통 다른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비전 발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으로 가서 당협 행사, 당원들 만나는 행사 지금 열심히 다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정도 안 잡았다는 건 전국 구상이라고 말한 어떤 칩과가 조금 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캠페인이나 향후 선거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일 교수께서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을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비윤, 반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친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공개적으로 경고해달라고 요청을 당해야 할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생각만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게다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또 유권자가 책임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선의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비난이 세게 올지 몰랐을 거고 또 대통령이 이제 그 발언도 있었잖아요. 전해진 거긴 합니다만 뭐 적이다, 해방꾼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대통령실이 안 의원에 대해서 압박으로 가면 의외로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또 그 책임당원의 숫자도 많고, 그래서 저는 경선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과도하게 막 핍박받거나 이렇게 압박받는 것 같고, 왜냐면 대통령실이 지금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이 경선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약간 좀 과한 것 같이 느껴져요. 어쨌든 간에 친윤 그룹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이런 정치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덧셈의 정치라기보다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은 이제 좀 로우키로 가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변곡점이 생길 때 얼마든지 이제 그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일단 대통령실과 뭔가 화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이 저 정도 국정 운영의 회방꾼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과거의 안철수 의원과 좀 다른 점,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뭐 성숙된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런 점을 이렇게 유추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 아니면 당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갈등 관계를 가져갈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마 약간은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한 거에 대한 뭐 즉각적인 반박 같은 거는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왜 로키 얘기를 하셨잖아요. 낮은 자세로 아마 그 3.8 전당대회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서장. 우리가 민주당이 법을 하거나 뭐 국민보고대에 뭐 장애투쟁하면 다 이야기하는 게 방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논리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통령실 너희들 때문에 방탄대회 된다 지금 뉴스가 계속 덮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당비 300만 원 내기 때문에 당원이고 1호다. 그래서 개인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개입하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법법 얘기했잖아요. 이상민 장관 법 어긴 게 없어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 논리라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저출산 고령화 하면서 당대표 출마 겸직 후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법 어긴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해촉시켰잖아요. 그런 논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상민 장관을 해촉해야 된다. 그런 논리. 즉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실이 당 대회 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이런 뉴스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안건을 던져주셔서 양쪽에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보고 말씀을 드려서 우려스러운 거는 김기현 후보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도 지금 뒤죽박죽돼 있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 대표에 그게 윤 대통령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이 선에서 좀 엄정중립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안 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희철 평론가님 짧게.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야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해촉과 이상민 장관 해촉이 왜 연결고리로 등장해야 되는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라는 말씀만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과연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맞냐라는 이 근본적인 무릎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3,000명 이상에게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65세 이상은 노인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65세 이상의 분들도. 자,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 독일에서 왔다고 합니다. 1889년에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그때 당시 기대 수명이 지금 소화하시는 분에게 가려져 있는데 47세였습니다. 47세 보이시죠? 47세였다. 결국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80세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20살 정도 더하면 노인은 이제 100세 정도가 돼야 노인이라는 개념을 당시의 기준대로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때문에 참 말들이 많고 뭐 교통 뭐 요금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무임승차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욱 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73세 정도, 72점 몇 세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도 65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70세로 뭐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왜냐하면 지금 노년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거는 뭐 누가 하나 딱 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네. 어떤 사회적 합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저 즈음에서 노인 연령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노인 무임승차 기준 재검토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젊은 세대에 부담이 된다 그러고 또 운영하는 측에서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올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나이가 들고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자, 이제 우리 사회 화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